의사 자격이 없던 군의관이 세 부상자를 수술했고 세 사람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정체는 수술이 성공하는 바람에 드러났습니다. 진짜 의사의 어머니가 신문에서 아들의 수술 기사를 읽은 겁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미국의 한 남자가 친구인 캐나다 의사의 자격 서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캐나다 해군에 지원했는데 몇 달이 걸리는 검증 절차가 사흘 만에 끝나 군의관으로 임관했습니다. 그는 한국 앞바다의 구축함에 배치됐고 함장의 아픈 이를 뽑아주며 신뢰까지 얻었습니다. 그해 9월 작전 중에 중상자 3명이 배로 실려왔습니다. 한 명은 총알이 폐를 뚫고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스스로 전한 바로는 선실에서 외과 교과서를 급히 읽고 수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모두 살아남았고 이 활약은 캐나다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이름을 도용당한 진짜 의사의 어머니가 읽었습니다. 아들은 그 시간에 캐나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해군은 그를 기소하는 대신 조용히 전역시켰고 밀린 월급까지 쥐어 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0년 뒤 이 이야기는 헐리우드 영화가 됐습니다. 제목은 위대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서커스단이 코끼리를 모노레일에 태우자 코끼리는 객차벽을 뚫고 강으로 떨어졌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코끼리는 엉덩이에 찰가상 하나만 입었고 그날 저녁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커스 무대에 다시 올랐습니다. 1950년 독일 부퍼탈에는 강 위에 거꾸로 매달려 달리는 특이한 열차가 있었습니다. 서커스단은 공연 홍보를 위해 4살 코끼리를 태우기로 했고 단장은 코끼리 몫으로 2등석표 4장을 끊었습니다. 객차에는 기자와 구경꾼이 20명 넘게 함께 탔습니다. 출발하고 2분 만에 코끼리가 날뛰기 시작했고 강쪽 창문 2장을 창틀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 아래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의 수심은 얼음 무릎 높이인 반 미터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코끼리는 멀쩡했고 다친 쪽은 오히려 객차 안에서 코끼리를 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듬해 법원은 벌금을 물렸는데 서커스 단장보다 코끼리를 태워준 철도 쪽 책임자가 2배를 냈습니다. 추락 순간을 찍은 사진은 없습니다. 기자들이 전부 객차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떠도는 추락 사진은 나중에 만든 합성입니다. 도시는 이 코끼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벽화와 동상이 남았고 그 지역 우유 브랜드에는 아직도 코끼리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두 조종사는 비행기를 64일 동안 한 번도 착륙시키지 않고 달리는 트럭에서 연료와 음식을 받았습니다. 비행기는 발전기와 난방, 자동 조종 장치까지 고장났지만 기록을 세운 뒤 착륙했고 지금도 공항 정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1958년 라스베이거스, 한 호텔이 홍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 나는 비행에 돈을 댔습니다. 조종은 그 호텔의 슬롯머신 정비사가 맡았습니다. 전쟁 때 폭격기를 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륙 직후 차 한 대가 활주로를 나란히 달리며 비행기 바퀴에 흰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몰래 착륙하면 바로 표가 나게 만든 겁니다. 보급은 사막의 직선 도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트럭이 같은 속도로 달리면 비행기가 낮게 붙어 호스를 끌어올려 3분 안에 연료를 채웠습니다. 음식과 씻을 물, 엔진 오일도 같은 방법으로 받았습니다. 엔진을 끄지 않고 오일을 갈 수 있게 미리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조종 중에 잠들어 비행기가 1시간 넘게 혼자 난 적도 있었습니다. 39일째에는 발전기가 죽었습니다. 난방도 자동 조종도 조명도 차례로 꺼졌고 연료는 손펌프로 옮겨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50일째에 기존 기록을 깼지만 거기서 보름을 더 날았습니다. 64일 22시간,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고 그 비행기는 라스베이거스 공항에 수화물을 찾는 곳 천장에 걸려 있습니다. 브라질 선수단은 올림픽 여비를 벌려고 배에 커피를 실었지만 입항세가 모자라 출전할 선수를 골라 내려야 했습니다. 배는 남은 선수들을 태운 채 아직 팔지 못한 커피와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떠났습니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2년 브라질 정부에는 선수단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보낼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태워 없앨 예정이던 커피 5만 포대를 배에 실어줬습니다. 가는 길에 팔아서 여비를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선수 82명을 태운 배는 항구마다 커피를 팔려 했지만 첫 기항제에서는 한 포대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상륙하는 사람마다 1달러씩을 내야 한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원을 모두 내릴 돈이 없어 선수단은 메달 가능성이 높은 선수부터 골라 내렸습니다. 남은 선수들은 커피와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갔고 일부는 뒤늦게 상륙해 경기에 나갔습니다. 그중 한 육상 선수는 배에서 내려 히치하이크로 600km를 되짚어 왔습니다. 경기 직전에 도착한 그는 맨발로 1만 미터를 완주했고 심판의 실수로 한 바퀴를 더 돌았습니다.
관중은 꼴찌로 들어온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는 특별 메달을 받았습니다. 소포 우편이 처음 생기자 부모들은 아이 옷에 우표를 붙여 기차로 할머니 집에 보냈습니다. 아이의 우편 요금은 53센트였고 같은 거리를 가는 기차표보다 저렴했습니다. 1913년 미국의 소포 우편 제도가 생겼습니다. 무게 상한만 지키면 뭐든 붙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숨겨서 붙인 게 아닙니다. 규정 어디에도 사람을 붙이면 안 된다는 말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듬해 아이다호의 한 부부는 5살 딸을 100km 넘게 떨어진 할머니 집에 보내야 했습니다. 기차표 값이 아까웠던 부모는 딸을 저울에 올렸습니다. 소포 무게 상한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몸무게였습니다. 부모는 딸의 외투에 53센트어치 우표를 붙였습니다. 아이는 우편자루가 아니라 기차의 우편칸에 탔고 마침 그 칸에서 일하던 엄마의 사촌인 우편 직원이 함께 갔습니다. 직원은 배달 규정대로 아이를 할머니 집 문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아이는 15센트 우표로 플로리다에서 버지니아까지 배달됐습니다. 결국 우정장관이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람은 우편물이 아니다. 그런데도 아이 우편은 이듬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잠수정의 바깥창이 수심 9km를 지나 내려가던 중 갈라졌지만 두 사람은 잠수를 계속해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닥에 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선체가 깨졌다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돌아가는 대신 더 내려갔습니다. 1960년 사람이 탄 잠수정이 처음으로 태평양의 가장 깊은 해구 바닥에 도전했습니다. 사람은 두께 13cm 광철공 안에 타고 그 위에 거대한 탱크에 채운 휘발유가 부력을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내려가기 시작한 지 4시간쯤 큰 파열음과 함께 잠수정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어디가 깨졌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판단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이 탄 강철공이 깨졌다면 이미 죽었을 테니 배는 아직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잠수정은 그대로 내려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수심 약 11km, 사람이 닿은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제야 뒷창 너머로 원인이 보였습니다. 갈라진 것은 사람이 탄 공이 아니라 출입 통로에 달린 바깥쪽 아크릴 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초콜릿바로 끼니를 때우며 20분을 머물다 올라왔습니다. 진짜 고비는 수면이었습니다. 통로에 찬 물을 빼야 나갈 수 있는데 공기를 세게 넣으면 갈라진 창이 터질 수 있었습니다. 압축 공기를 아주 천천히 3병째까지 흘러넣은 끝에 물이 빠졌고 두 사람은 9시간 만에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첫 이식형 심박조일기는 8시간 만에 멈췄지만 환자는 평생 26개를 거치며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첫 기계를 만든 발명가보다도 수술한 의사보다도 오래 살았습니다. 1958년 스웨덴 43살 남자는 심장이 하루에도 몇 번씩 멈춰 그때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심장에 넣는 전자장치를 연구하는 병원을 찾아가 실험 단계인 그 기계를 남편에게 이식해달라고 매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0월의 저녁, 수술실에 다른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 첫 이식이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구두약통만한 크기의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8시간 만에 멈췄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 번째 장치로 교체됐고 난자는 살아났습니다. 그 뒤로 배터리가 좋아질 때마다, 전극이 좋아질 때마다 장치를 바꿨습니다. 평생 26개였습니다. 43세 첫 기계를 받은 남자는 정확히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장치를 발명한 사람은 1996년에, 수술한 의사는 2000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환자는 2001년에 86으로 숨졌습니다. 사인은 심장이 아니라 피부암이었습니다. 정부가 쥐꼬리마다 포상금을 주자 사람들은 쥐를 죽이지 않고 꼬리만 잘라 다시 풀어줬습니다. 얼마 뒤 도시 밖에서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 쥐를 따로 기르는 사육장까지 발견됐습니다. 1902년 베트남 하노이, 프랑스 식민정부가 자랑하던 신식하 수도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적 없는 어두운 지하 통로는 쥐들의 고속도로가 됐고 흑사병이 도는 시기라 정부는 다급해졌습니다. 처음엔 사람을 고용해 잡았습니다. 위험한 하수도에 들어가는 일은 전부 현지인 노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루 500마리로 시작한 포획량은 곧 하루 2만 마리를 넘겼습니다. 그래도 쥐는 줄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시민 전체에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죽은 쥐를 시청에 쌓아둘 수는 없으니 꼬리만 잘 나오면 한 마리 값을 쳐줬습니다. 꼬리는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도시 밖에 꼬리 없는 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쥐를 잡아 꼬리만 자르고 놓아준 겁니다. 쥐가 살아있어야 새끼를 치고 새끼가 자라야 꼬리가 또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사해보니 한술 더 떠 교회의 마을에는 포상금용 쥐 사육장이 생겼고
지방에서 쥐를 사오는 밀거래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포상금을 중단했습니다. 100년 뒤 한 역사학자가 문서고에서 그 해의 쥐 사냥 일개표를 발견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는 새 열차가 오래된 승강장에 걸린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승강장 1300개의 가장자리를 깎았습니다. 새 열차가 실제로 충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운행 전 시험에서 걸린다는 걸 발견해 먼저 역을 고쳤습니다. 2010년대 프랑스 국영철도는 승객 공간을 넓힌 신형 지역 열차 수백 대를 발주했습니다. 새 열차는 옛 열차보다 폭이 20cm 넓었습니다. 발주 전에 시설관리회사가 승강장 치수 자료를 넘겨줬고 서류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료에 지은 지 30년이 안 된 승강장만 담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역 대부분은 50년도 더 전에 지어졌습니다. 이미 생산에 들어간 열차 수백 대를 좁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전국 승강장 8,700개 중 1,300개를 몇 cm씩 깎기로 했습니다. 공사비는 5천만 유로가 들었고 전액 시설관리회사가 부담했습니다. 승강장 300개를 깎았을 즈음 한 풍자신문의 특종으로 이 공사가 세상에 알려졌고 프랑스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시설회사 대변인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페라리를 샀는데 차고 크기가 페라리에 안 맞다라는 겁니다. 정부 조사의 결론은 발주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 승강장을 적어둔 장부가 애초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듬해 두 철도회사는 아예 한 회사로 합쳐졌습니다. 코닥의 새 필름에 검은 점이 생겨 포장지를 조사했더니 최초의 핵실험에서 날아온 낙진이 섞여 있었습니다. 1945년 여름 필름 회사에 불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쓰지도 않은 엑스레이 필름에 검은 점이 번져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필름 대신 포장에 쓰인 판지를 검사해보니 방사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판지를 만든 곳을 추적했습니다. 인디애나 강가에 있는 제지 공장이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강물에 실려와 종이 반죽에 섞여 있었습니다. 연구원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얼마 전 미국 어디에선가 핵폭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몇 주 전 뉴멕시코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날 탄약고가 폭발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연구원은 이 사실에 민감함을 알았고 논문은 4년이 지나서야 공개됐습니다. 1951년 네바다에서 핵실험이 다시 시작되자 이번에는 코닥 공장의 공기 필터가 평소의 25배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실험장에서 25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코닥이 소송을 예고하자 정부는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핵실험 일정과 낙진 예상 지도를 필름 업계에 미리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 지도는 필름 회사에는 갔지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사건들을 모아 다시 오겠습니다.